자,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잠깐 정리할게요. 일단 그 카스피아국이 독립한 게 1037년이라고 했죠. 독립한 다음에 200년 동안 거의 2세기에 걸쳐서 카스피아국이 소집하면서 거의 남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해서 어디 빼고 그라나다 왕국을 빼고. 자, 내가 여러분들 영화 LCD를 보라고 했잖아요. LCD를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 LCD가 거기서 영국으로 그랬지만 이런 스페인의 영국이긴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게 그 사이에 가도 까우디오이 전형이에요. 그 까우디오 서춘 여사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 까우디오이 전형이고요. 까우디오는 뭐냐? 자, 다른 유럽에도 공군 연구가 있었어요. 중세 때는 공군 시대예요. 공군 연주가 있었고 스페인에도 공군 영주가 있었지만 다른 유럽이 공군 연주와는 틀리게 스페인은 여러 번 얘기했죠. 지속적으로 이상제국과 이교도와 성렬을 벌이면서 전투력이 강해지고 무장이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는 데 없어서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정복하는 상황에서는 무소불위 권위를 휘두르는 거기다가 뭐가 가져가야죠? 하느님이 권위까지 성전을 수행하는 하느님이 권위까지 더해져서 그 누구는 아니 이거 코드가 있지. 존재를 표현하겠죠. 다시 말해서 왕도 함부로 못하는 존재를 성공해요. 그런 까우디오가 에이스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죽었죠. 안 죽었어요. 네. 왕권의 뭔가를 강력한 권위를 누리면서도 발렌시아 지역은 왕국을 터치 못하는 거의 자기 국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했어요. 꽂았어. 자, 그런 에이스가 수없이 많이 존재했고 13세기 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왕이 있고 수많은 공공귀족, 스페인에서 공공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까우디오가 존재했고 그래서 왕과 이 까우디오 간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왕권을 능가하는 문제였고 왕도 어떻게 못했었는데 13세기부터는 13세기 들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그라나다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죠? 더 이상 남기할 땅이 남아있지 않아요. 카스티아 사회도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있었던 거는 신분 변동이 가능했지만 13세기 들어서는 더 이상 신분 변동이 불가능한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 경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1년에 10%씩 성장할 때는 대학생들 학사교복 학점이 2.0이 안 돼도 취업 잘했어요. 내가 편성하는데 그때는 학과 사무실에 이만한 추천서가 쌓여있으면 시험도 안 보고 추천서를 받아주면 취업했고 가위바위보에서 어디 추천서가 갈 거였지 아니 제일 뽑기로 서로 뽑았어요. 부자리로. 지금 여러분 취업이 힘들죠. 그게 뭐냐면 seksual이 더 이상 교육 공제가 되지 못하고 정체화됐고 8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 한국 사회도 대체해서 능력이 되는데 지금 대체해서 능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힘든 이동이 기회가 없어졌어요. 카스티아 사회는 11세기, 12세기가 신분 변동 심해지고 세계로서 없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외하고 모든 신분제도가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계란을 익히지 않아서 딱 노란자가 신자 섞어버리면 익으면 어때요? 섞이지가 않아요. 정해졌고. 자,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드디어 왕이, 국왕이 자신이 힘을 강력히 발휘하려고 해요. 13세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카우디오도 있죠. 이런 세력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지만 13세기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남쪽에 그라나다 이만큼 남았고 나머지 대부분 카스티아 아라브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카스티아 사회에서도 어때요? 국왕이 카우디오가 전쟁을 수여 전쟁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만큼 그들의 전투력이 그 정도는 몇 필요가 하죠. 국왕이 어때요?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세력을 끊임없이 넓히려고 해요. 드디어 모아두죠. 국왕과 귀족들, 까우디오 간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죠. 이때부터 어제 13세기 또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유가 13세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패스트가 만연하죠. 패스트가 만연하면서 전 유럽이
3분의 1, 도시 인구의 2분의 1이 죽어나가요. 노동 생산성, 토지의 기반들도 어때요? 공급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농노가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허브리부터 나서 많은 농노들이 도망을 쳐요. 자,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인구가 준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토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뭐야? 토지 기반에서 공군 영주들이 하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국왕이 자기 세력을 너희 필요로 해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이 테스트가 100년 동안 만드는데, 그래서 향후 13세기 때부터 14세기 거쳐서 끊임없이 국왕과 공공貴族들의 싸움이 벌어져요. 챙겨보도록 하죠. 저 어디 보냐면 97페이지. 그 내용이 책 97페이지에 나와요. 통일대에서 나오는데 1280년과 1480년 사이에 병결이 확대가 먹혔을 때, 여기서 어때요? 13세기 말이죠? 자, 13세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정부발당이 드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고 더 이상 매일같이 LCD에서는 거의 영화 봤을 때 항상 전쟁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3세기가 때까지 이어지는데 1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더 이상 그렇게 기독교와 이슬람들의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병경이 확대가 멈췄을 때, 싸움이 멈췄을 때, 왕국과 왕국 사이의 국정들은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했죠. 어때요? 카스트 왕국, 남쪽이 이슬람, 왕국, 그다음에 뭐요? 아랍은 카타르 왕국. 이때부터 테스트가 많은 시작을 마치만 이어서 왕국과 공공주의와의 싸움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국왕과 공공연주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우선 국왕의 권력은 영토 전역에 걸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왕국의 주민은 국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었다. 자, 13세기 때까지는 명목 싸움은 카스티아의 국왕은 카스티아 영토 전체 전역에 권력이 가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는 명문상이었고 자기 지역에 있는 공공 영주들은 국왕의 형식적으로 섬겼지만 행동을 못했어요. LCD를 국왕이 행동했을 거다? 절대 못해요. LCD가 겉으로는 어때요? 국왕한테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 정복한 발렌시아 영토에서는 LCD가 아까 국왕 이상이 받아는 일이 있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과감국의 주민은 국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의 대상은 공공 영주에서 국왕한테 돌리는 게 국정이었죠. 이런 구조로 해서 앞에서 보처럼 국왕은 도시와 시민이 잘 보호하고 있죠. 자,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자유도시가 등장하는 거였죠. 자유도시는 뭐예요? 공공 영주의 지배 발전한 도시고 이때부터 국왕은 자유도시를 보호해서 자유도시가 공공 영주집에 대항하는 전초도시를 정하죠. 그래서 농노들이라도 농노는 거두기 전에 자리가 없었어요. 농노들이라도 도망쳐서 자유도시를 딱 들어오는 공공영주도 터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노들이 어때요? 테스트를 따서 모든 제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테스트로 그 틈을 따서 수많은 농노들이 도망치고 어디서 숨어들어요? 자유도시를 숨어들면 국왕이 보호해줘. 거기서 아니 뭐가 나오고요? 길드 같은 거 있죠? 수공업자들이 이제 길드 같은 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도시 안에서 수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항공업 활동이 활발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서만의 사람들을 뭐라고요? 부르주아라고 하죠. 스페인어로 부르고스. 이 유럽은 부르고. 원래 뜻은 게르만어에서 부르고가 법과 성이에요. 그래서 서만의 사람들 부르주아, 부르고스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상공업자들은 어때요? 자유도시의 성장에서 국왕이 보호를 받으면서 공공 영주에 대항하는 힘이 돼요. 그리고 스페인은 1396년에 자 보세요. 그래서 PPT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때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상황이었고요. 드디어 공공 영주와 국왕 간의 싸움이 거의 몇 세기? 200년에 걸쳐서 픽픽이 시작인데 여기다가 97페이지 맨 밑에서 써놓고 보면 일종 내에서는 왕실 최고의 싸움이 일어났지만 왕위 계승에 공공 영주들이 기족하면서 왕위 계승과 피트리에 싸워요. 그래서 왕위 계승과 죽부 죽이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공공 영주가 개입되고 국왕과 공공 영주 중 누가 더 힘이 많이 가느냐고 줄다리기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은 인신자하고 카스티아 왕이 계승을 둘러싼 귀족과 국왕의 싸움이 있다 나왔죠.
그래서 카스티아 왕이 누가 됐냐? 끊임없이 국왕과 동거인과 싸우다가 결국은 국왕이 이겨요. 왕실이 이겨요. 그래서 아라곤이 그 정규리 만에 이게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였던 아라곤 카스티아 왕국의 페르난도 5세와 카스티아 이삭의 1세 여왕이 혼인의 합의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혼인의 합의에서 결혼하면서 두 왕국이 합쳐지고 이때부터 분권정부가 국왕 세력에 물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집권이 확립되는 거는 1492년 이때부터 남아있는 그라나다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 국력을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국력을 집중하고요.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이 로스 레이스 카톨릭 야왕이 제일 오른부터 이스라엘 여왕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역인 그라나다 왕국을 몰아내는 거였고 90년 동안 싸워요. 결국은 1492년 몰아내요. 그리고 1492년부터 어때요? 많은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완전히 몰아내고 콜럼버스가 신대륙가 되고 세 번째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을 시작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타우디오 있죠? 이 타우디오들이 1492년 이후에는 어때요? 통일을 이루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과정에서 숙청을 당해요. 숙청을 당하고 아니면은 국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수도로 돌아가서 홀레도였죠. 그 당시 수도에 가서 국왕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을 무릎 꿇고 맹세하고 충성스러운 국왕 신하, 중경 신하가 돼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켰다. 수많은 카스티아 귀족들이 중앙 집권에 반대해서 국왕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효율적으로 다 지난 거예요. 1492년도가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이사벨 왕과 그 사람이 손자 카를로스 국왕에 의해서 전부 진앙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프랑스보다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듭니다. 유럽에서 근대 국가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몽골제도가 끝난 건 1400년대 15세기 중후반인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을 확립해서 근대 국가 체제가 갖춘 건 16세기 들어서입니다. 근데 모든 유럽 국가 중에서 스페인은 가장 먼저 중앙 집권을 먼저 확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부르주아가 국왕이 공무원들을 타파하고 국왕이 중앙 집권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이 부르주아들이 결국은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고 경제력을 확보한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돼요? 시민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을 위한 시민, 그 당시 시민은 누구냐냐? 귀족과 부관들은 자본가 계급 있죠? 이들이 시민이에요. 무상계급이 아니라 시민혁명이라는 건 누구니? 부르주아들을 위한 부르주아에 의한 혁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겠죠? 자유혁명이라는 건 누구예요? 귀족과 시민이 편도, 시민 세력이 자유도시를 자유도시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자유도시에 성당에서 국왕도 와서 중앙 집권을 한 다음에 경제를 획득하죠. 경제를 획득한 다음에 나치 아메리카에서 수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요. 자본을 축적하면서 뭐가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 계급이 본격적으로 모든 경제권을 장악해요. 경제력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정치권 관료까지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시민혁명이요. 프랑스혁명 같은. 자,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역사상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영국, 전국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렇죠?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으로 영국은 뭐예요?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스페인은 가장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왜? 부르주아 계급이 가장 먼저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본이 축적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자본이 축적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출발해요. 유럽사 역사는 부르주아 계급 성장, 왕권 강화, 중앙집권, 공무원제도 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본 축적, 그 다음에 뭐죠?
산업혁명, 그 다음 뭐예요? 시민혁명이 들어가요. 나중에 그 시민들에 대한 자본가계에 대해 관련한 게 뭐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칼 막스에서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렇죠? 무상계급, 시민계급에 대하면서 시민계급이 장악해서 자본가국이 장악해서 아직까지 전 세계의 자본을 장악하고 있죠. 어쨌거나 프랑스, 스페인에서 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뭐예요? 산업혁명이 스페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재가 들어온 금과 같은 게 없었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을 보겠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정복했음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스페인에서 자본으로 축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본 축적은 어디서 나나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나나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스페인 단 하나의 바보 같은 정책을 이루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작동되는 게 대통령이 한번 잘못된 정책을 이루면 대한민국이 국민이 500년 뒤, 100년 뒤, 500년 뒤 인용까지 바뀌어서 스페인이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 영어를 배우지 않고 스페인어를 링구아프랑카 공용어로 배우고 있을 거고,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의 세계 시대가 몇백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정책 때문에 하나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정국을 정복해놓고 그 공을 전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로 가게 된 거죠.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부터 1492년 결정적인 해. 또 한 가지 카우디오 얘기했죠? 1492년 이후에 스페인에서부터 카우디오가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데 한 가지, 이 카우디오들이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냥개를 잡아먹어야 돼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공공기족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너진 1492년에 그들이 군사력을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인은 보통 유럽, 다른 유럽에서 귀족의 비율은 1% 2~3% 미만이었는데 스페인 귀족의 비율이 무려 전 인구의 10%가 넘었어요. 무장하는 귀족이. 왕권이 밀어내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어야 돼요. 1492년 이후에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청이 일어나도 또 한편으로 이들의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야 되잖아요. 그 분출한 에너지가 스페인이 전체 유럽을 대상으로 성전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성전을 벌여요. 1492년 스페인 땅에서 이 성전은 끝났지만 스페인은 남아도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힘이 매우 좋은 고등학교 때 뭐 짱 같은 거 있나요? 매일 싸워. 그 학교가 청량하잖아. 매일 싸우는 애들은 평양에도 또 누군가를 건드리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야. 힘이 나와주는데 올 때마다 여러분 매일 한 대씩 쥐어받고 왕따시키고 밟아주고 더 이상 밟아낼 일 없으면 옆에 학교를 건드려야 되는 게 힘이 남아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스페인은 1490년 이교를 뭐라 했어요? 800년 동안 워머신 전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외부로 분출해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800년 동안 성전을 벌였던 스페인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성전을 벌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페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 스페인은 800년 동안 712년 이스라엘의 정복 이전에는 오늘날 스페인 문제지 않았고, 오늘날 스페인은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800년 동안 이교도를 이 땅에서 몰아낸다는 연설하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보한 국가였기 때문에 카스티아의 국가 정체성, 뭐예요? 스페인 국가 정체성은 하느님의 국가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서 1492년 자기 땅 내에서의 서기적이 끝났을 때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성전을 벌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성전을 벌여요. 그 덕에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온 끝에 죽어가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페인 내에서도 수많은 귀족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소에서 엄청난 재판 고문 속에 죽어갑니다. 또 유럽에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스페인 십자가 아래 죽음을 당해요. 스페인은 1492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아요. 백전백승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무적 함대가 패배할 때까지 스페인은 오늘날의 미국을 버금가는 초인류 국가로서 전 유럽을 대표하고 유럽의 대상으로
있죠. 그 앞에 스페인 계란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대학생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데 그 스페인 계란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적 환자가 폐지하기 전까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로마에 있는 그 스페인 계란 밑에 로마 스페인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스페인 대사관이 거의 아니고 스페인 대사관이 있습니다. 모든 국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그 스페인 대사의 승인하에 진행했어야 돼요. 영국의 행정이 카드를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유럽의 모든 프랑스, 영국 모든 정치에 스페인 대사들이 상주했어요. 그리고 왕이 받아라는 모든 말을 스페인 대사가 듣고 모든 걸 사사건건 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돼요? 영국의 성공회를 만들고요. 이거는 한 말에 나중에 할 거고, 영국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다 하나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싶어서 예전 관성을 갖기 싫어서 했던 거고, 그 결과 결국 엘리어스가 스페인과 전투에 걸려서 부족한 스페인이라는 것을 세계를 제시하게 되죠. 거기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설명할 거고요. 콜럼버스 이후에. 자, 또 한 가지. 이 카우디오도 있죠? 스페인에서 1492년 사라진다고 했죠? 이 카우디오가 그대로 어디에 이식이 돼요? 라틴 아메리카에 이식이 됩니다. 1492년 수많은 정복자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마야, 잉카 등등 수많은 인디오 문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뭐가 돼요? 카우디오. 마치 스페인에서 이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동고 정들이 막강한 권력을 이끌었듯이 스페인의 군인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뭐가 돼요? 그 땅이 되게 진시가 돼요. 카우디오 전통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엘스이드 막강한 변화를 이뤘죠? 그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한림의 권능을 부여받은 막강한 대지주가 경제력과 정치력을 휘어지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무서운 기획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온다? 오늘날까지 와요. 엑스지 수건들이 유럽 왕실에 막강한 수건들을 붙였다고 했죠. 그 나치아메리카 그 대지주가 자기들끼리 인맥으로 혈연으로 힘을 펼치면서 그 누구도 건드지 못하는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게 되죠. 자,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요. 그거를 타파한 유일한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 전통, 카우디오 전통을, 그 계주주의 문화를 어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런 질곡의 역사를 몇백 년 동안 현대까지 이어진 질곡의 역사를 없애버린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을까? 없어요. 오직 혁명밖에 없어. 그것도 뭐 공산주의 혁명, 쿠바죠. 쿠바만이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민주주의로 들어가서 게릴라가 되고요. 콜롬비아, 페루 아직도 게릴라 활동합니다. 그리고 쿠바, 수많은 지식인들이 쿠바 혁명은 아직도 쿠바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질곡 역사를 해결할 거를 정신적인 민주주의, 시민혁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말 개소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혁명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은 그래도 취업하고 능력별로 승진하고 그렇죠. 정치에서도 바라보는 대통령 될 수 있고 집안에 따라서 대통령 되고 아직은 안 그렇잖아요. 상원의원을 이런 상황이죠. 거듭되어 삼성, LG, 현대 가문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요. 그리고 몇 개 가문이 재벌 가문이 돌아가면서 몇백 년 동안 대통령을 배정해요. 그리고 그 가문 출신들이 전부 인맥과 혼인을 누려진 그 가문 출신들이 모든 장관을 배출해요. 20대와 30대에도 현대가 출신을 내 장관이 되고 있어. 그런 상황은 어때요? 그런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요. 자, 카톨릭 양왕 혼인의 결과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여왕이 혼인한 결과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1492년 드디어 안토니오 네브리아스의 문법서를 출간해요. 문법서를 출간한다는 것은 그 나라 언어가 흥흥낙처의 방언에 불과했던 카스티아가 본격적으로 문법체계가 공유되면서 뭐예요? 한 달에 두 번으로 전해져서 그래서 스페인은 이때부터 카스티아에서 쓰이는 카스티아가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어는 뭐예요? 카스티아가 스페인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페인 중남미 나라 브라질보다 스페인어 써요. 브라질, 포르투갈어. 하지만 스페인은 오히려 언어적으로 크게 알겠어요. 카스티아 분이 스페인 정부가 나치와 보니까 전부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 내에서는 갈리시아 지방까지 많이 있었어요. 갈리시아 써요. 학교에서 카스티아 안 가르쳐요. 갈리시아도 수업을 해요. 카탈리아 지역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이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카탈란어로 수업해요. 스페인 역사, 카스티아 역사 안 가르쳐요. 카탈리아 역사를 가르치지. 그리고 그거에 나가면 스페인어 배우지만 외국어도 카탈리아를 더 쓰고 자, 뭐 이런 게 스페인, 또 바스크 지역과 아이도 바스크어 씁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수많은 언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스페인 절대왕국이 그래서 공주도 시작한다고 했죠. 지방 분봉과 공원 연구와 중앙지역 국가의 대립과 혼란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1492년 이후에도 2, 3년 동안 공공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이 카톨릭 양화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진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 종교 재판에서 있죠. 스패니쉬 인퀴지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영어 사전 찾아봐도 나와요. 스패니쉬 인퀴지션, 스페인 종교 재판.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고 하면 악명을 높았어요, 중세 때. 자, 이때를 기점으로 카톨릭 양왕이 종교 재판소의 권한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한 번 현대면 모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많은 귀족이라도 이단이라고 종교 재판에서 판정이 내리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사형을 당하고요. 스페인과 전 유럽을 분펄까지 했던 거고 이 종교 스페인 국왕이 결정한 종교 재판소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이단을 찾아내고 이교를 선출하고 고문하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고문 기계를 만들어서 고문을 해요. 머리뼈를 긋게 된 기계를 만들어내고 뭐 불로 지지고 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 가시를 갖고 뭐 등등 팔다리를 늘리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온갖 고문 끝에는 화형시켜요. 결국 자극을 받아요. 나는 이단이라고. 그러면 끝에는 화형시키는데 화형시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용사일마다 싶으면 결국은 죽이는데 맞은 날짜로 태워서 죽이고 불이 빨리 죽어요. 아니다 싶으면 눅눅한 거여서 그럼 불이 천천히 타서 천천히 죽어요. 고통스럽게. 가장 자선을 베푸는 거는 죽기 직전에 보급부터 받아주고 목줄을 가서 죽인 다음에 태워요. 세 가지가 보고 있었어요. 잔다를 끄는 그 살아있는 채 다 죽었습니다. 아프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채 여러분들 다리 타는 것도 보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종교재판소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게 스페인 카톨릭 양왕들이 그야말로 카톨릭 양왕이고 카톨릭의 하느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문장했는데 그리고 교황도 한 번을 묶어줘요. 왜? 교황은 다 십자군을 못한 이교도를 원했습니다. 이거에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공공기록을 처분해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처분 방법은 뭔지 알아요?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기록을 무조건 이란으로 종교재판에서 몰아가는 주민들은 그 공공기록을 어때요? 공공기록을 깨끗하게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정적들이 종교재판소에서 찾아갑니다. 또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1492년 되면은 카톨릭 양왕이 국고가 형통돼요. 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 왕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이란 왕국 마지막 최강국이기 때문에 또
대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보가 바닥이 나요. 국보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돈이 없었냐면 이사벨 여왕이 자신이 왕가를 저장 잡혀서 유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전달했던 정도였어요. 국보가 바닥 났는데 1490년 그라자오고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몽골 영주를 수청해서 동교대파에서 하야를 시켜버리면 그 몽골 영주 제사에 전부 누가 들어가요? 국보 왕실 재산으로 들어가죠. 그 왕실 재산을 보면 효율적인 수단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스페인 종교재판 향후 한 100년 동안, 100년에서 150년 동안 정말 악명을 높입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유명했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문화적 특성, 다원적 사회와 문화적 다원주의 있는데 태양, 빛과 그림자,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대표한다고 했죠. 자, 스페인에는 항상 이중적인 가치가 혼재한다고 그랬어요. 책을 보도록 하세요. 제가 어디 보냐면 17페이지. 책 맨 앞에 17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장 맨 마지막. 스페인은 잔혹한 정복자의 얼굴과 경건한 선교사의 두 얼굴을 가진 나라의 상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정복했을 때 잔인한 정복이었지만 항상 어때요? 라틴 아메리카 대상으로 성전 이들을 하느님이 신민으로 이끈 자는 경건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두고 볼 때 나는 두 가지 불가능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로 이 나라에는 일반적인 풍경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사실 얘기했죠. 반도예요.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을 받고 수많은 종교가 공존했어요. 뭐요? 이스라엘과 유대와 카톨릭이었고 800년 동안 성교를 벌였지만 사실 성교를 벌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이 국경이 무의미해졌다고 그랬죠.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협력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필요한 게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정치적으로 연맹을 했고. 근데 그 두 종교 사이를 이어주는 거는 누구였을까요? 제3위 종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슬람 왕국과 기독교 왕국을 이어주는 가비, 엠버서더, 대사, 외교관의 역할을 했고 풍상을 담당하는 풍성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스페인에서는 사실은 1492년까지는 필수 불가결한 교회였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를 이어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진실이 뭔지 모호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고요. 또 한 가지. 이때까지 스페인을 알아볼 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슬람 세력이 살고 있는 땅을 기독교 왕국이 정복해요. 그러면은 정복한 땅에서 수많은 이슬람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해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들이 기독교 땅을 정복해요. 그럼 그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했죠? 개종은 강요 안 했어요. 그냥 기독교도로 사에게 내버려뒀습니다. 가장 그렇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경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있으면 이 땅 주인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고 언제 이스라엘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앞에 보면은 기독교인 이슬람인 이슬람교였다 개종한 기독교인 기독교인한테 개종한 이슬람인 또는 이슬람교였다 기독교로 개종했다 또다시 이스라엘교를 개종하고 개종의 수없이 반복되고 이게 왔다 갔다 국경이 크게 서로 정복하는 사이에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하더라도 그 사람을 제대로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땅을 떠나버리거나 개종을 하나 죽여버리면 인구가 줄잖아. 그러니까 1492년까지는 기독교를 이스라엘교를 불문으로 정복을 하더라도 그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카스테 왕국에서도 내 이웃인데 내 이웃 중에는 기독교도 있지만 나랑 친한 이웃은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었어요. 돈키호테를 보잖아요. 돈키호테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교를 추가를 해요. 돈키호테의 길에 가서 자기 이웃을 만나. 거짓골이 돼서 아프리카를 쫓겨가요. 노래를 했더니 나는 이걸 들어서 쫓겨난다고 하니까 돈키호테가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친한 이웃이었고 외국에서 와인을 마시던 사람이라는 게 안타까워요. 돈키호테까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어때요? 이슬람은 그냥 내 이웃 중에 하나였어요.
빙교되었지만 따라서 하느님이 이름할 성도에 걸었지만 사실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을 했어요. 이웃으로 그냥 옆에 살아도. 자, 그래서 절대적인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경계가 모호해져요. 그게 바로 스페인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11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나와요. 이와 같이 서로 대립적인 요소가 스페인에서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반복되고 순조롭게 나타나는 것은 스페인이 기본적인 현실에 기인한다. 그런 현실의 역사적인 상황.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스페인만큼 수많은 민족의 침략이 없고 또 그렇게도 많은 이주와 정주의 경험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다라고 했죠. 이주와 정주. 이렇게 국적이 바뀌고 수많은 민족이 침략하고. 자, 그래서 스페인은 항상 서로 이분적인 가치가 되어 있어요. 스페인을 분별할 때 태양이 나라요. 스페인 항상 태양이에요. 달리 사는 스페인 항쟁인데 태양이 강하면 그림자도 되죠. 그래서 보통은 스페인 역사학자는 스페인에서 빛과 그림자, 태양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이 분별하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분별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만큼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요. 스페인이나 아차를 가잖아요. 우리는 스페인 사람 보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 거짓말한다고 해요. 내일 3시로 가려고 하다가 안 나타나요. 나도 지금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지금 약속이 있는데 지난주에 연락 중에서 아직도 연락이 안 와. 이메일 보내도 답변 없어. 답변 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화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해 못해. 내가 전화하잖아요. 왜 답변 안 줬냐? 왜 약속 안 지켰냐 하면은 그랬었나? 그래서 깜빡했다고 아니면은 뭐 이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거를 거짓말이거나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연스러운 문화에 하나요. 자,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나타나는 진실과 거짓이, 현실과 환상이 하나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려 8년이나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오늘날의 스페인 정치가 되게 확립되었죠. 성모,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스페인은 부활절 행사 전에 반드시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전 거리를 거리면서 행사해버려요. 이 부활절 날 때까지 성모, 세비야의 성모 마리아 주체인데 이 성모 마리아 상을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말하고 문지를 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아벨 마리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 보아빠라고 예쁘다 외쳐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성스러운 존재이시라 성스러운 에로틱한 대상으로 자리 잡아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했죠. 아리우스교로 인한 그리스도교가 인성이 가입되면서 성적인 모성이 스페인 기독교의 카톨릭에 스며들었다고 했죠. 자, 이건 수업 시간 해석에 다시 안 할게요. 책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과 신앙의 어떤 관용이 필요해요. 35, 50 책에 보도록 하세요. 수업 재밌던 거고 상과 죽음이 미사예요. 스페인에서 투는 굉장히 중요한데 상과 죽음 두 가지가 공존을 하죠. 상과 죽음이 공존을 해요. 자, 팡소는 잔인한 폭력의 상징이었다. 19페이지 나와요. 21페이지 책 밑에가 세 번째 보면 우리들 모두를 스페인 최초의 미디어 공동 장소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칭이요. 스페인에서 투자는 공동의 장소예요. 그들이 독자적인 황소 이미지를 남겼다. 공동의 장소라는 것은 22페이지 쭉 나오죠. 스페인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요일 오후에 스페인 사람들은 미사를 가요. 미사를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 4시간 5시인데요. 그 다음에 투장에 가요. 투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새로운 성스러운 마음을 만나는 거죠. 자, 미사 있죠? 라틴어로 미사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메스라고 하죠? 메스는 뭐예요? 미사 의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벌이죠. 12 제자와 모여 앉아서 빵을 나누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빵을 나누고라. 이는 나의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눠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나누고라. 이는 나의 피니라. 이 최후의 만찬을 제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카톨릭에서 미사예요. 그래서 카톨릭 미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는 개신교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카톨릭 미사 일요일과 달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성체를 드시는 거예요. 영성체라고 이게 집어넣은 거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람 알겠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이나 뜯어진 그 빵을 나누는 이 모습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몸이라고. 따라서 카톨릭에서 미사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제어하고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죠.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는 행위예요. 공부 만찬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모이는 거죠. 공부 만찬이죠. 미사예요. 공부 만찬. 성당은 뭐예요? 공부 장소. 최후의 만찬을 제어하는. 오전에 그걸 행사하고 5월 어때요? 투구장이라는 또 다른 공부 장소에 만나서 성스러운 하나의 또 다른 음식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상과 주몽 미사예요. 투구장에서는 반드시 불가하지 않은 법칙이 있어요. 소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투구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실은 투구를 잔인하다고 하는데 언론 보면 바르셀로나에서는 투구를 불법으로 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마치 스페인에서 투구를 없앤다고 보는데 바르셀로나는 카스티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카탈루냐 사람들은 투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이 카스티아 지역이 전통이었고, 자, 그래서 투구를 이걸 이해해야지 투구의 죽음을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투구를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내가 외국에 보니까 미국에 같이 와가지고 보다가 자기다가 비웃고 욕하고 심지어 토하는 사람까지 왔어요. 심지어 나는 관광객이 갔는데 사실은 투구는 정말 너무너무 경과해서 감동을 느껴요. 정말 죽음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나는 투구 강의다 욕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 투구장에서 소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날 기본적으로 비싼 걸 팔리고 그 투구공이 먹으면 맛있어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질긴데 비싼 걸 팔리거든요. 그 죽은 소가 아주 흔치가 않죠. 어떻게 보면 사이코예요. 사람 죽여서 피자하는 것처럼. 그날 죽은 소는 그 투구장한테는 유명한 공주에서 비싼 걸 팔린 꼭 먹어서 투구에서 감동을 받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죽음이 이해하고 느낀 다음에 그 죽음으로 수화된 그거를 내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 한번 와인과 함께. 투장에서 맥주 안 갖고 합니다. 보통 와인 갖고 하면 보통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 와인 집어넣으면 투를 보면서 이렇게 가죽 주머니 쭉 누르면 찍 입에 튀어 들어가요. 보면서 몸 정말 맛있어요. 그 투장에서 담배 피워서 뭐라고 하면 씨가 피면서 자 투가 왜 그렇게 예쁜가 아름다운가 투를 모르면은 알고 봐야 알아요. 상과 죽음이 있어. 일단은 투장은 가격이 세 가지예요. 아레나 원형형 기사죠. 원형형 기사의 스페인 상징이 보통 많은 스페인 철학들이 투장을 상과 죽음, 태양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대립되는 미분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스페인 역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데 아레나는 둥그래요. 스페인에서 투구는 스페인에서 밤에 유럽 마찬가지겠지만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밤 여름에는 밤 9시 반이 지나야지 해가 져요. 밤 9시에도 밝아요. 그래서 보통 투장이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투장이 동그랗게 있으면 대부분의 햇빛이고 그림자는 거의 없어요. 투장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면 어떻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림자가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투장에서 그림자가 점점 정확하게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스페인 역사를 대변합니다. 명확하게 빛과 그림자가 대변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장이 자리는 제일 싼 게 뭐냐? 솔이라고 투 경기 내내 계속 펼쳐지는 게 제일 비싸요. 그게 정말 가비사도 나가서 고생하는 게 스페인의 햇볕 정말 강해요. 서너 시간 동안 햇볕 맞으면서 보면 정말 길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선글라스 없으면. 제일 싸고 두 번째로 싼 게 솔이 쏜다. 빛과 그림자의 자석이에요. 시작할 때는 빛이었다가 끝날 때는 그림자를 바뀐 자석이 두 번째로 싼 거고 제일 싼 거는 쏜다. 그림자. 처음부터 시작돼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림자를 그려. 나는 학생 때는 솔.
끝까지 햇빛인 것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나와서 보도록 하세요. 스페인 유명한 투어기 호세 토마스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은 보통은 1,000유로에서 2,000유로 해요. 큰 버는데 2,000유로 얼마 한 300만 원 하나 정도 버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투를 예술을 통하시는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성성이 있는 정체성이 문제예요. 투 경기는 네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프리베르테리스라고 하는데 페리쇼가 3분의 1이에요. 첫 번째 3분의 1. 빛과 돌라고 말타는 사람이 창을 두고 나타나요. 그래서 말타는 사람이 창 위에서 빛과 돌는 사람이 손을 막 찔러서 피를 내요. 자, 피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투장에 나오는 소는 보통은 2년 정도는, 태어나서 2년 정도는 사람이 없는 평화로운 풀밭에서 아무 간섭도 안 받고 평화롭게 풀을 먹고 있는 소였어요.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투를 잔인하다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먹는 소고기 대부분이죠. 사육장에서 2년 동안 사육당하다가 좁은 공간에서 사려 먹고 살다가 결국 도살에서 죽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조금만 사육당하다 보이는 사려 먹다 죽는 게 좋아요. 2년 동안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 뜯어먹고 재밌게 보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같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사육되다가 감수 사육되다가 사려 먹다가 죽는 거, 아니면 2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죽는 거. 한 팀에서 어느 좋을까? 그러면 이게 투를 변화한 사람들의 경쟁이냐. 내가 어떻게 소를 먹지 않냐고 투를 자기라고 하냐. 근데 어쨌든 소는 2년 동안 행복하게 풀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동안 인간을 저우세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제게 공격성이 없어요. 사람이 나타나도 얘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풀밭에서 잡혀가지고 투장을 오잖아요. 소가 어린 빠져요. 풀밭에서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딱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함성이 막 올라가 불리다가 들리는 건데 시끄러워 어린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소를 투장으로 쳐주잖아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가 버리고 막 뛰어다녀요. 얘를 흥분시켜야 돼요. 공격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삐까가 나타나서 막 칼로 찔르면 긴장을 찔러내면 어때요? 소가 막 피가 나요. 사람이 피가 나면 어때요? 흥분하게 화가 나니까. 그래서 소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가 보통 500kg가 넘는 소를 잡거든요. 소를 6마리 만드는 투경기 하나에 보통 몇백 킬로인지 공급해요. 보통 500kg, 600kg 넘으면 정말 힘이 좋은 거고. 힘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를 좀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소를 공격적인 성향을 흥분시켜주기 위해서. 이 피가로 잘 가야 되는 게 너무 세게 찌르잖아요. 그럼 피를 많이 나오지 않으면 관중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찔러줘야 되고, 두 번째, 세븐도 때리시죠. 이게 뭐냐면, 수혈때 반데리로스. 반데리로스라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보면 이렇게 창이 있어요. 3명이서 창을 소가 올 때 창을 등심이 좀 알아서 턱 깊게 꽂아요. 근데 이거 잘 꽂아야 되는 게, 잘 꽂으면 창이 6개가 딱, 또는 8개가 정확히 V자로 척추뼈 옆에 등심 옆에 꽂히게 돼요. 이게 꽂아야 되는 게 여기 들고 서 있다가 소가 내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을 먹고 빠져야 돼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꽂기 전에 몸을 빼면서 꽂아요. 아니면 건너서 이렇게 빼면서 꽂아요. 그러면 발도 쏟아져요. 정말 잘하면 내 앞에까지 올 때 빨리 속도로 달려가요. 절대 겁먹지 말고 내가 소한테 다칠 수도 있어요. 겁먹지 말고 꿋꿋하게 있다가 꼭 꽂은 다음에 싹 빠져야 돼요. 또 막 도망치는 빠지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좀 바꾸어요. 정말 보지만 이 V자가 탁 이렇게 정말 예술적으로 그냥 꽂혀있어요. 이런 거 박수가 너무 잘해요. 마지막 댄스러 뭐냐면 죽음이잖아. 댄스러 된 거였대. 마타도르가 등장해 투구사가 망토 안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소를 희롱하는데 어떻게 되려면 스텝이 막히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정말 훌륭한 투구사는 발자국이 몇 개가 안 나와요. 거의 천천히 경을 투구사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안 그래. 거의 정중동이에요. 굉장히 없어요. 소가 달려와도 살짝 빠져요. 그리고 소를 항상 정면을 바라보면서 등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이 내 주위를 소가 맴돌게 내가 소주를 맴도는 게 아니라 왕으로. 그리고 소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소한테 등에 보여요. 등에 보이고 소가 끌리면서 내려가서 언제 날고 갈지 모르죠. 상관하면 안 돼요. 나를 들이받거나 말거나 똑바로 걸어야 돼요. 단중하게 환호하면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길바꿔요. 그러다가 소한테 다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최대한 남성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내보이면서 움직여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나 오라데라잖아요. 스패너를 또 모먼트 추 진실의 순간 여러분은 죽은 게 진실이에요. 진실의 순간에 소를 찌르는데 한 번에 찔러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소가 어때요? 여러분 갈비 먹어서 알겠지만 뼈가 많잖아요. 잘못 찌르면 아무리 강한 칼을 뼈에 부딪혀서 칼이 부러져요. 그리고 엉뚱한데 찔러봤자 그 소가 죽질 않아. 그래서 소가 급소가 있는 이쪽에 그 급소를 통과하는 그 급소의 크기가 우평하는 크기예요. 딱 우평하는 크기 급소에 통과해야지 뼈서에 통과해서 칼이 심장을 파괴해서 심장을 부들면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그 순간 소는 물을 죽어요. 많은 투사들이 그걸 덮어를 찔러요. 찔러도 내가 실제로 본 경우에는 초고산지 하는 거 8월달에 가면 초고산지 연습한다고 홍대로 보여주거든요. 그거 가서 봤는데 10번을 찔러도 안 죽어가지고 그게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그럼 결국 암치고 얼굴 때려서 다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만 이렇게 10번째로 안 죽고 훌륭한 투사는 한 번에 그것도 포세토마스라는 유명한 투사는 점프를 하면서 찔러요.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 점프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찔러요. 그 유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 달려오면서 우타는 크기. 자, 그런 박수를 받고 관중들이 기립박수 한 화면에 따라서 소 개를 하나를 자르지 두 개를 기름주고 훌륭한 투사는 하나 아주 기름 두 개를 따라서 갖게 되는 영광이 투 개를 끝나잖아요. 표시가 돼요. 이 투사는 기를 하나가 왔다. 이 투사는 기를 두 개가 왔다. 투격 잠깐 볼까요? 들어가세요. 투격이 하면서 회사 명이 나오다가 또다시 투격이 걸렸는데 이 여자는 투격에서 소가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식물인간이 그 여자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재밌어요. 한번 빌려보도록 하세요. 음악도 안 해갖고 어쨌거나 아까 투격에서 봤는데 여자이죠. 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 이런 투구는 사실은 손은 빨리 움직이면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이에요. 정적인 움직임이고 스펜스라는 건 뭐라고 산과 주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산과 주문이라고 아침에 풍장 가서 어때요? 하느님께 공부하는 장소에 오고 오후에는 풍장 가서 공부의 장소에 가서 사회가 만나서 새로운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순간 투는 당시 또는 죽죠. 그 죽는 순간 모든 것은 진실에 들어가죠. 우리는 매일같이 투자를 설명을 만나는데 진실을 만나요. 무슨 진실? 죽는다는 진실. 그러면서 스테이 중요한 문화적인 정보 있고요. 스테이가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 투 경기를 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하면은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는지 감이 와요. 정말 투사가 못하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해. 나도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때 집어 던져도 그럴 때는 투사가 겁먹거나 갑자기 몸을 막 때리거나 이렇게 움찔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투명이 이해하고 보면 정말 2000으로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 투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멩고, 벨체의 기술. 자, 이게 백제미사 이런 것처럼 스페인을 대변하는 얼굴이 있어요. 이 상을 보세요. H 기분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성상이거든요. 색칠이 뭐예요? 요염이 뭐예요? 전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요녀, 있죠? 요녀의 상녀, 음녀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페인은 이중적 가치가 경고한다고 했죠? 겉으로는 경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음탕함이 숨어있는 모습. H의 기분이 스페인을 상징하는 얼굴로 자리 잡은 조각이고요. 또 다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여기가 어떤 쾌활함이나 즐거움이나 풍성이 뭐가 느껴지나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가슴에 손을 얹는 입니다. 스페인을 상징하는 얼굴이에요. 카스티아를 상징하는.
얼굴은 어때요? 굉장히 경건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걸 보여주는 욕망이 숨쉬고 있어요. 이중적인 가치. 여러분들 그 스페인 하면 어때요? 태양과 열정이 나라라고 알고 있죠? 보통은 스페인, 특히 마드리드에 갔던 사람들 나한테 그래요. 교수님, 스페인 도착했는데 스페인 사람들 열정적이고 정열의 나라라고 했었는데 열정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표정이 굉장히 차가워요. 왜 그렇죠? 막 물어봐요.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하잖아요. 택시를 타도 대부분 프리예요. 스팅어도 있고. 여기서 열정이 느껴져요? 정열의 나라 느껴져요? 친절해 보여요? 여러분 또 스페인 사람은 어때요? 스페인 사람들 뜨겁다, 열정적이다, 친절할 것이다 생각하잖아. 친절해 보이고 열정적이에요? 이게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가면 이런 모습을 몰라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 알잖아요. 정말 친절해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사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실제 있어요. 이 얼굴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그런 게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스페인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얼굴이에요. 스페인 만날 수 있고. 열정적이 아니죠. 근데 실제는 열정적이 되는 얼굴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얼굴, 이중성을 대표하는 얼굴로 나타나죠. 자, 카톨릭 교회는 스페인 형성의 이데올로기인데 카톨릭 교회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플라멩고 요거 내 다음 시간에 잠깐 동영상이 나올 수 있으면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수요일날은 우리의 동안 그 강의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원래 강의실. 원래 강의실 개인 기지 기회 받아요. 자, 수요일날 다른